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될 국가는 마치 채찍을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 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들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10,000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사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약 1,854조 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면서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 화폐 예산 정부가 지금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 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 하위 20%의 가구 중에 3분의 2가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소위 적자 가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0.1%포인트, G20은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만 3월 0.2%포인트 하향 조정에 이어서 6월에도 0.1%포인트를 또 연이어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서 저성장의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후퇴 중입니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면서 무역 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자유방임적인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인 전환의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서 경제 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 자산, 금융, 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서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올 4월까지 22조 8천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의 세수가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만 늘고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 기능에 역행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또한 포기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는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에 막혀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완장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두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1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 오늘은 양회동 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왔던 자신을 공갈 협박범으로 모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서 임기 2달도 남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자 언론 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인데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이제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그러나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외교마저 포기했습니다. 나주 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끌려갔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 칠에 시달리다 결국 오른쪽 눈을 잃고 마침내 청각까지 잃었습니다. 후각을 잃었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 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서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뺏어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컵을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